최근 2년 동안에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어본 거죠. 왜 애를 안 낳니? 그랬더니 네 같으면 애 낳겠냐.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중국은 전 세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자원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추격 대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죠. 이걸 무섭게 보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는데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게 되니까 돈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이제 간 게 하나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의 코로나 기간 중에 이동 제한도 하나 있었지만, 원래 중국은 주석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연임해서 10년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2018년에 시진핑이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연임 조항을 삭제하면서 최근 30년 중에 처음으로 원래 10년만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15년 차 임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처음 집권을 했을 때 국정 아젠다죠. 국민들한테 뭐 정치인들이 다 아젠다 정치를 하니까 어떤 이제 비전을 줬냐고 그러면 차이나 드림, 중국의 꿈.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위대한 게 아주 유행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위대한 미국이고, 중국도 위대한 중화민족. 요즘 보면 푸틴도 보면 위대한 러시아 제국. 전부 위대한 이제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마카파들이 나오는데요. 시진핑의 1기 정부 때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자. 그래서 차이나 드림을 갖고 들어왔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슴 뛰는 얘기긴 했죠. 근데 10년을 하고 났는데, 근데 내 생활에 뭐 별 도움되는 것 있어? 이제 그게 실생활에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2기 정부에 원래는 10년하고 끝나야 되는데 15년 차를 또 한 번 더 하면서,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오죠. 근데 그 아젠다가 뭐였냐면, 이제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 아니고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아젠다를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에는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문제에 있어서 한 것이,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독점을 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자기가 독점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떼돈을 벌어먹는 놈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공동부의 공공의 적을 3명을 고른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부동산.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엄청난 고수익 사업이고, 두 번째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플랫폼 기업들이 동네 구멍가게 다 잡아먹잖아요. 플랫폼의 독점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복지를 그만큼 뺏어가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부모들 등골 빼먹는 사교육 업체. 이 세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지정을 해서 2021년 이후에 내리 3년간 규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개 업종이 다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MZ세대들이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나오고 조명 좋은 방에서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하고 전화로 뭔가 일을 해서 고수익을 누리는 사업인데, 그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 또 이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제 사교육, 일타 강사, 이게 딱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직종이었지만, 이걸 내리 3년 규제를 하면서 그 직종들이 대거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거나 이래버리니까 MZ세대들의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탕핑이라고 그러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야. 이게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아젠다 정치를 하면서 이 내수를 죽이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이제 하나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기에 미중이 전쟁을 같이 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러니까, 중국이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런 이제 정보보호법이나 또 이제 중국의 기밀을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 안 돼. 그래서 반간첩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관여 안 하던 새로운 이제 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 그럴까? 이런 측면이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경기 하강하고 몰리고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제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시진핑이 정책을 과도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기업인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그게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그러는데 역사가 100년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매년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자기네 정책 건의도 하고 자기네 이제 의사결정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중국에서 다 철수해야 되고 다 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재미난 것은 1월 달에 최근에 조사한 자료들 보면 2023년의 경영 성과가 어땠냐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이 수익성이나 매출액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비율이 훨씬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중국에서 기업하는 게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한 4-5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미중 관계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이게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반간섭법 때문에 우리가 사업 못한다. 이런 거는 그 탑5 이유 안에 없어요. 그 실제적으로 반간섭법이라는 것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고 대만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상은 미국하고 대만이지 사실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인들은 반간섭법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응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과장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또는 새로운 아젠다 정치들이 최근 10년과 다른 변화를 주면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설득하고 또 이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것이 경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이제 지도자 리스크로 한꺼번에 다 몰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21%대로 사상 최대로 높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게 높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일고 이러니까 이제 발표 안 한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을 발표 안 하다가 지난달부터인가 다시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제 툭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9월 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월에 계약을 하는데 얘들은 9월 학기인데 6월 달에 그 수치가 21점 몇 %로 역대로 최대로 나왔는데 중국은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10월 달에 우리 같은 경우에 입사 면접 봐가지고 합격을 하더라도 입사를 하는 것은 12월 말이나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취업자 수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6월 달, 7월 달, 8월 달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게 실업자냐 취업자냐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묘하게 경기가 작년 7월에 이제 가장 나빴을 때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니까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뭐 여전히 발표를 하다가 그래서 청년 실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심한 건 분명한데 그 작년 6월 달에 그 실업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 근데 그게 묘하게 이제 7월 달에 100개 원이 이제 부도난다든지 내수 소비가 이제 뭐 1% 떨어진다. 그거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다시 재개한 걸로 보면 그것이 10몇 %대로 훅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높은 것은 이제 분명하고, 또 이제 직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MZ 세대들이 그 취업하고 싶어 하는 직장하고 이제 제공하는 직장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만 실업이 높다는 얘기만 하지 그것 때문에 뭐 데모를 했다든지 그 뭐 심각한 생활고 때문에 뭐 아주 비관적인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약간 또 우리하고 다른 것이 40년 동안 이제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중국의 MZ 세대들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MZ 세대들은 지갑이 6개가 더 있다. 취직을 안 해도 누구 돈을 쓰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들이 이제 아기 하나를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경우들은 소득이 없어도 그런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들의 경제력에 기대해가지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왜 열심히 직장을 안 잡냐 그럴 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6명의 어른들이 다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성세대들은.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집 3채가 자기한테 생기면 이게 방이 9개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는 자기 쓰고 8개 에어비앤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식의 믿는 구석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그게 이제 독특한 그런 이제 인구 구조상에서의 특징도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플랫폼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주적인 불황이 있었던 것이 실업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중국이 부동산 규제도 다 풀었지만 이제 작년 7월 이후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더 이상 안 한다 이제는.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가 보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다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점차적으로 정년 실업률은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3월 달에 양회의를 하면서 금년도 목표를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고용 증가에 모든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 4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고용 증가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신생아가 한 1,700만 정도 그렇게 태어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50만, 그래서 거의 뭐 한 900만 명 이상 이제 신생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한 사회 문제도 되고, 그래서 중국이 뭐 부자 되기 전에 다 늙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일견 이제 그 이유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신생아 감소 문제는 한 명만 아기를 낳게 해주다가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아들, 외딸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애 2명까지 낳게 해줄게. 그래도 인구가 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런 거 상관없이 2명까지 낳게 해줄게. 그래도 애를 안 낳으니까 3명까지 낳게 해줄게. 그런데 또 애를 안 낳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이제 그 시진핑이 2021년에 공동부유를 하면서 사교육 업체하고 부동산 업체를 때려잡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는 우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중국도 이제 지도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물어본 거죠. 왜 애를 안 낳니? 그랬더니 젊은 세대들 얘기가 니 같으면 애 낳겠냐. 첫 번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우리도 그렇지만 뭐 사대문 안에 10억 이상 가는 집을 월급 타서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집값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사교육이 세지만 중국은 뭐 중국에 스카이를 가려면 유치원부터 학원 보내는 뭐 그런 정도니까 사교육비 부담이 부모 소득의 뭐 30-40%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낮추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첫 번째, 사교육 하지 마. 그래서 사교육 업체를 한 방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사교육 업체를 바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거 중국이 저렇게 무식한 짓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80년대 군부가 집권하면서 우리도 사교육 업체들 다 스톱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집값 올라가는 거 내가 잡아줄게. 그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업자들이 사실 올리는 게 많죠. 그래서 그거 내가 손잡아. 그래서 부동산하고 사교육 업체를 규제를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예기치 않게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바람에 중국이 뜨거워라 싶어서 그걸 지금 다 푸른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아기를 낳다가 보니까 가임 여성들의 숫자가 이제 줄어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커지면서 경제력이 확보가 되면서 전체적인 출산의 이제 기피 현상, 그게 같이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년 연속.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생물학적 인구 감소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인구 보너스는 이제 없는 거죠. 중국 인구가 늘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그 대신 인재 보너스가 새로 등장한다는 것을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중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벌써 인구 감소한 지가 4년째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12년째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애를 적게 낳는다고 그러지만 학교 출산율을 보면 우리가 0.78인가 그렇고 중국이 1.09인가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학교 출산율이 중국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나쁜 상황인 거죠. 중국이 고성장을 했던 이유는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뭐 가전, 반도체 이게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으로 이전에 왔던 거죠.
그런 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다 장치 산업이고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또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상교대 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당 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런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이런 산업들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계속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보면 뭐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반도체가 원래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본으로부터 다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중국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당 소득이 33,000달러니까 뭐 지금 뭐 일부 특수한 업종을 빼놓고는 우리가 3교대 그러면 젊은이들이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해서 이런 3교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것이 소득이 낮은 나라로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최종 종착지가 지금 중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의 28배 되는 인구가 되다가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물건, 이쑤시개부터 자동차까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성장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2억 9천만 명의 그런 저임 노동자 플러스 외국 자본과 화학적 결합 그리고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에서 그 종착역이 중국에 머무르는데 거기에 생산 능력이 인류 역사상 보지 못했던 캐파가 있었던 거죠. 그 두 개가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고성장을 했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도 이제 인당 소득이 13,000달러 또 대도시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2만 달러 넘어가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교대 산업이 점점 퇴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왔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산업의 변화를 줘야 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지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중국은 전 세계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면 자원 전쟁입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리튬 이런 이제 중요한 금속 재료들의 거의 40%에서 많게는 뭐 60, 70%, 80%를 중국이 지금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 GDP가 앞으로 이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배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리를 중국이 혼자 다 써도 이게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원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이제 첨단 산업, 반도체라든지 뭐 IT 기기나 이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냐면 그런 구조적인 내재된 문제가 하나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첨단 산업은 전부 미국이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게 최근 3년간 벌어진 미중 기술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고 중국으로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미국은 추격하는 것을 이걸 막아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충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통 제조업은 이것은 이제 비중을 낮추고 그건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쪽으로 보내고 밸류 애디드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추격 대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대중국 수출이 잘 안 되냐? 왜 중국에서 좀 어려워지냐? 그러면 중국이 그 중간재 미들 엔드 쪽에 국산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은 저 하이테크니까 아직 못 쫓아가지만 가운데 있는 미들테크는 한국이 바로 캐치업이 되는 중요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보면 이제 부천이나 구로 또 이제 동대문 그 미싱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경공업 제품 만들어 가지고 그거 수출해 가지고 우리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 80대 이제 할머니 되셨고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지금 한국을 끌고 가는데, 근데 한국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GDP 랭킹 13위, 10위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인재죠. 그래서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들, 기계공학과 나온 사람, 자동차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미싱으로 이제 와이셔츠 만들고 러닝 만들던 그 부가가치에서 이 고부가가치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인구는 늘지 않거나 줄어들더라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중국이 최근 30년 동안 이제 세계 공장이 되면서 넘버2가 됐던 그 비결은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 7, 80년대하고 같이 시골에서 중학교 중퇴한 젊은 인력들이 도시에 와서 도시 노동자들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싼 가격으로 노동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6시간씩 하면서 이것이 외국 자본,
이것하고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세계 공장 중국의 신화죠. 30년간. 근데 그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한 2억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2억 9천만 명의 저렴한 인구가 G2 중국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중국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은 우리가 쳤을 때 7, 8학번부터 대학이 이제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같은 학력고사를. 근데 그 이전에는 뭘 했냐면 66년부터 이제 76년까지 10년 동안 대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76학번, 66학번이 있지만 중국은 66학번, 76학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정식으로 학생을 뽑은 게 78년부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보면 칭화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77년도에 우리 같으면 이제 특례 입학 그렇게 해서 들어온 칭화대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쳤을 때 정식으로 학력고사를 본 첫 번째 학번이에요. 근데 78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얼마냐 그러면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9천만 명의 손과 발을 이제 움직여서 만들었던 것이 G2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이제 자녀, 이제 이 사람들의 거의 절반 되는 인구가 고급의 인력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저급한 나라라고 보지만 중국이 뭐 성능은 떨어지지만 항공모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텔스기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 항공모함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우주 정거장 만들고 하는 기술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미국이 줬냐? 유럽이 줬냐? 한국이 줬냐? 그래서 그게 이제 1억 5천만 명의 대졸자, 그 중에서 절반이 7,500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그게 이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지금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지금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이 금년도에 1,180만 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생물학적인 출생률 또는 인구 감소를 그걸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벌써 4년째 줄어들었고 일본은 10년째 줄었으면 다 망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뭐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2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었고 학교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은데 중국이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도 물론 큰일이지만 중국도 큰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과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구 보너스의 종류보다는 최근 30년 동안 만들어낸 1억 5천만 명의 인재 보너스를 이걸 무섭게 보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